싸우는 심리학 제2부 인간의 동기. 왜 아직도 프로이트인가? 성욕설과 생물학적 동기. 프로이트와 그 제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 행동의 에너지 원천은 대부분 성 본능에 있기 때문에 한 인간의 성 생활의 특징들은 그의 인격 전체를 설명하는 본보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프로이트주의는 성적 에너지가 학문기에 고착되면 학문적 인격이 되고 남근에 고착되면 생식기적 인격이 되는 등 생물학적 동기인 성 본능의 기초에 인간 심리를 설명했다. 그러나 프롬은 이러한 성욕설을 반대했다. 그는 사랑의 욕구와 성욕이 서로 다르다고 이해했고 성욕을 다른 욕구들이나 충동들처럼 그렇게 강렬한 본능적 욕구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성욕이 사회적 동기의 하위 동기로 격화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그는 프로이트와는 정반대로 변태적인 성욕으로 인해 변태적인 심리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변태적인 심리로 인해 성욕까지 변태적으로 된다고 보았다. 내 견해로는 성적 행동은 한 인간의 인격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나는 왜 아직도 프로이트인가? 에서 사람의 경우 생물학적 동기인 성욕은 그 독자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사회적 동기에 지배되는 하위 동기로 전락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늙은 남성들이 젊고 예쁜 여성들과 성적 관계를 가지려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기 과시욕, 소유욕 등의 성욕이 하위 욕구로 결합된 데서 비롯된다.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프롬 역시 이와 유사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성적 본능에 이끌리지 않거나 뒤섞이지 않을 수 있는 강렬한 감정은 거의 없는 듯하다. 허영심, 재산이나 모험에 대한 욕망, 심지어 죽음에 대한 집착에도 성적 본능이 작용하게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했는가 하는 것은 잠시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의문에 대해 프롬은 생물학적 프로그램에 의해 발전기마다 작동하는 동물의 성욕과는 달리 발전기 없는 사람의 경우 성욕은 사회적 동기에 의해서 자극되거나 유발된다는 답을 제시했다. 성적 욕망은 사랑에 의해 자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독의 불안에 의해 정복하려는 또는 정복당하려는 소망에 의해 허영심에 의해 상처를 내고 심지어 파괴하려고 하는 소망에 의해 자극된다. 성적 욕망은 강렬한 정서와 쉽게 뒤섞이고 강렬한 정서에 의해 쉽게 자극되고 사랑은 강렬한 정서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게 된다. 사람의 경우 성욕이 생리적인 원인이 아니라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여러 임상 경험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성적 문제, 여자의 불감증과 남자의 다소간 심각한 시민성 불능증에 대한 연구는 그 원인이 올바른 기술에 대한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억압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능은 고등 동물, 특히 인간에게서는 비록 완전히 소멸해가는 범주는 아닐지라도 점점 감소해가는 범주이다. 라는 말이 시사하듯 생물학적 동기는 사회적 동기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회적 동기와 결합되어서만 작동한다. 이와 관련해 프롬은 배고픔을 몸이 음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먹고자 하는 욕구로, 식욕을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때문에 먹고자 하는 욕구로 정의하면서 아주 맛난 음식은 음악과 그림이 그런 것만큼 문화적 발전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즉 생물학적 동기는 항상 사회적 동기와 혼합되거나 사회적 동기를 매개로 해서만 추구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 자연적인 차이들은 사람들이 사는 특수한 문화에 의해 생성되는 차이들과 섞이게 된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의 문화 속에서 남성에게 볼 수 있는 명예욕, 성공적인 경쟁의 욕구는 성적 역할보다는 사회적 역할과 훨씬 관계가 있다. 이 사회는 이러한 욕구가 성들 어느 쪽의 특성이든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조직되어 있다. 만일 사람에게도 생물학적 동기가 날 것 그대로 작용한다면 땅바닥에 음식을 던져줘도 마다 않고 먹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사람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식욕이 상위 동기가 아니라 사회적 동기, 사람 대접을 받고 싶다거나 문화적으로 살고 싶다는 등의 하위 동기임을 의미한다. 처음에 프롬은 생존 본능이라는 생물학적 동기가 인간 행동의 제1차적인 동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간성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절대적으로 만족을 취해야 하는 다른 욕구가 있다. 이를테면 그것은 굶주림, 갈증, 수면욕과 같은 인간의 생리적 조직에 뿌리를 둔 욕구이다. 이들 각각의 욕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넘을 때는 그 욕구를 만족시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며 이때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성향은 전력 추구의 강력한 충동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생리학적으로 조건지어진 이들 욕구는 자기 보존을 위한 욕구라는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보존의 욕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을 얻어야만 하는 인간성의 한 부분이며 이는 인간 행동의 제1차적인 동기를 형성한다. 생존 본능의 좌절은 곧 육체적 죽음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육체적 생명이 위협받으면 생명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며 이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생존 본능을 제1차적인 동기라고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동물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사람에게는 생존 본능과 같은 최고의 생물학적 동기조차 사회적 동기의 하위 동기가 되었다는 데 있다. 사람은 대의나 명예 또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 육체적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사람은 목숨을 버려야 할 이유가 명백하면 자발적으로 육체적 생명을 포기하기도 한다.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 나라가 망하자 자결을 했던 선열들이나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군부 독재 정권의 무력 진압에 맞서 도청을 사수하다가 산화해간 해방 광주의 시민군을 떠올려보자. 사람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육체적 생명만이 아니라 사회적 생명도 있으며 사람에게는 사회적 생명이 육체적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동기는 육체적 생명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생물학적 동기가 아니라 사회적 생명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사회적 동기이다. 비록 프롬은 생물학적 동기가 사회적 동기의 하위 동기라고 명확히 선언한 적은 없지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동기 그리고 사람을 사람이게끔 해주는 본질적인 동기를 사회적 동기라고 했다. 인간 인격의 개인차를 뚜렷하게 하는 충동들은 모두 사회적 과정의 산물이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성향은 가장 추한 성향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생물학적 본성의 일부가 아니라 바로 인간을 만드는 사회적 과정의 산물이다. 인간의 성질과 정열, 불안 등은 하나의 문화적 산물이다. 사람의 기본 동기는 사회적 동기이다. 심리학적 견지에서 보면 사람의 삶이란 본질적으로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만일 생물학적 동기의 실현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최소한의 생계비만으로도 삶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동물들처럼 생존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먹거리와 추위로부터 몸을 가릴 수 있는 의복,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작은 공간만 있더라도 만족해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아마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기 힘들 것이다. 삶의 질이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사람의 경우에는 건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신문화적 욕구까지 실현되어야만 비로소 삶이 만족스러울 수 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숱한 문제들, 그리고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기준은 생물학적인 동기가 아닌 사회적 동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동기는 육체에서 비롯되는 욕구이다. 따라서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동일하다. 고조선 시대에 살던 사람이나 2014년을 사는 사람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뉴욕에 사는 사람이나 모두 숨을 쉬고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반면 사회적 동기는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제기되는 동기이다. 프롬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열정 등에 대한 욕구, 파괴성과 창조성 등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욕구는 아주 인간적인 원천에 뿌리박고 있으며 결코 프로이트가 가정했듯이 리비도의 여러 발전 단계에 뿌리박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러저러한 바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 동기이다. 사회적 동기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어머니로부터 보호받고 사랑받으려는 아기의 욕구에서부터 사회와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정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까지가 모두 포함된다. 프로이트는 생물학적 구조는 사람의 운명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이에 빗대어 사회적 구조야말로 사람의 운명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프롬 역시 사람은 인간적 삶의 양식, 즉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의 양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그것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동기가 인간 본성이라고 강조했다. 생리적으로 제약된 욕구만이 인간 본성의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와 같이 강제적인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신체적 과정이 아니라 바로 인간적 삶의 양식과 관습의 본질에 근거를 두고 있는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 고독을 피하려는 욕구 등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홀로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단절감은 육체적 굶주림이 마침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파멸을 초래한다.
프롬의 이 언급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육체적 굶주림이 죽음으로 이어지듯 사회적 욕구의 좌절은 정신적 파멸을 초래한다는 견해이다. 생물학적 동기의 좌절은 몸의 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생물학적 죽음으로 귀결된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동기의 좌절은 마음의 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회적 죽음을 초래한다. 프롬의 영향을 받은 메슬로도 사회적 동기의 좌절이 정신적 고통, 나아가 정신병의 원인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는데 나 역시 이들의 견해에 동의한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정신건강을 좌우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 동기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이 생물학적 동기의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은 그것이 사회적 동기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즉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은데 굶주림에 지쳐서 걷기조차 힘드니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정열과 욕구는 인간의 총체적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 정열과 욕구는 명확하고 확인 가능한 것으로서 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하기도 하고 질병과 불행을 초래하기도 한다. 프롬은 세상의 모든 악을 낳는 근원이 육체에 있다는 기독교나 프로이트주의의 견해에 반대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악은 정신 건강의 악화나 정신적 파멸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즉 세상의 모든 악을 낳는 기본 원인은 사회적 동기의 좌절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윤리학의 문제제기는 인간의 육체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생각 때문에 안개로 뒤덮이게 되었다. 그러나 한번 인류사를 검토해보자. 사회 및 개개인의 평화와 행복을 위협하는 것은 성적인 정열이나 우리의 생리학적 체질에 뿌리박고 있는 그 어떤 욕망들이 아니라 증오감, 시기심, 명예욕 같은 비이성적이고 정신적 열정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프롬은 악이나 정신병을 승화되거나 좌절된 생리적 욕구의 결과로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왜 인간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악이나 정신병은 사회적 동기의 좌절이 초래하는 병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의 견해가 옳다고 가정한다면 일단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생산력이 담보되는 사회에서는 사람의 정신 건강, 나아가 행복은 전적으로 사회적 동기를 원만히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생리적 욕구에 대한 해결은 아주 간단하다. 여기에 있어서 난점이라면 순전히 사회적 경제학적인 것이다. 인간적인 욕구에 대한 인간의 해결이야말로 지극히 복잡하다. 그것은 많은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적어도가 아니라 종국적으로 그것은 그가 속해 있는 사회가 어떻게 조직됐는가, 또 그 조직이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규정짓는가에 달려있다. 비록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프롬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사람의 기본 동기를 사회적 동기라고 확신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나아가 프롬은 사회적 동기를 제대로 실현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사회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진정한 동기와 거짓된 동기, 건강한 동기와 병적인 동기. 사람의 기본 동기가 사회적 동기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진정한 동기와 인위적 동기를 구분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사람이 본성적으로 물질적 부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아마 현실에서 관찰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물질적 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서일 것이다. 돈이나 재물에 대한 동기를 가진 동물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물질적 부에 대한 동기는 분명히 생물학적 동기가 아닌 사회적 동기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동기, 즉 본성적 동기일까? 아니면 특정한 사회 역사가 강요하거나 부추기는 인위적인 동기일까? 프롬은 물질적 부에 대한 동기란 어떤 문화에만 특유한 것이므로 경제적 조건이 달라지면 사람은 물질적 부를 혐오하거나 물질적 부에 무관심해질 수도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중세 봉건제 사회의 사람들만 하더라도 물질적 부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이윤을 획득해야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자본가 계급은 대중이 지속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를 강력하게 원하며 실제로도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자본가 계급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대중을 세뇌하는 것이다. 대중매체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물건을 사고 서비스 상품을 즐기라며 공공연히 부추기고 유혹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심지어 성까지도 상품화한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대다수 프로그램과 광고는 소비를 촉구하는 메시지들로 가득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상당수의 동기가 진정한 동기가 아니라 인위적인 동기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프롬은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동기는 인위적인 것이며 심지어는 성욕까지도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면서 진정한 동기와 인위적 동기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의 진정한 욕구와 거짓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욕구를 구분해야 한다. 인간의 진정한 욕구는 그의 본성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진정한 욕구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프롬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동기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 혹은 본질에 뿌리박고 있는 동기이다. 따라서 이 동기는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 남아있는 한 결코 제거될 수 없다. 반면에 인위적 동기 혹은 거짓된 동기는 특정한 사회, 역사적 조건과 관련이 있는 동기이다. 예를 들면 소비욕과 같은 인위적 동기는 고대 노예제 사회나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는 전혀 혹은 거의 발견되지 않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면화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크게 번창하는 탐욕을 통해 인위적 동기의 문제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탐욕이 보편화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층이 대중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탐욕을 부추기고 강제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이를 두고 자본주의와 같은 특정한 경제적 조직은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된 동기로서 돈과 재산을 향한 욕망을 끊임없이 생산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권력과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지배층이 대중에게 탐욕스러워질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거나 권유할 경우 탐욕은 대세가 되기 마련이다. 일단 탐욕이 대세가 되면 각 개인은 탐욕스러워지리라는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되고 그것에 저항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탐욕과 시기가 이토록 강한 이유는 그 선천적인 강도 때문이 아니라 다같이 이리가 되자는 세상의 압력에 저항하기 어렵다는 데서 기인한다. 둘째,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갈망이나 사회적 무시에 대한 공포 등이 탐욕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다중동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떤 하나의 결과에 여러 가지 동기가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아주 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탐욕은 단지 돈이나 물건에 대한 소유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소유 정도 그리고 돈 쓰는 수준은 사회적 신분의 첩재가는 척도이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고에서처럼 멋진 차를 소유하고 잘 차려입은 남자를 아름다운 여성이 매혹적인 눈빛으로 쳐다보는 장면은 대중에게 노골적으로 이 같은 암시를 준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은 그에 걸맞는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타인은 고급 승용차를 통해 당신의 사회적 신분을 추측하며 높은 사회적 지위를 지닌 남성에게는 아름다운 여성이 다가온다. 는 분수에 넘치는 값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여성에게 허세를 부리는 남성이나 허울뿐인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환호하는 여성이나 모두 이런 암시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소유나 소비가 사회적 신분의 상승과 직결되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탐욕스러워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 물건을 갖기 위해 그것을 획득한다. 아무런 쓸모도 없으면서 소유 자체에 만족한다. 이렇게 물건 자체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현실은 19세기에 더욱 현저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간직하기만 하는 물건보다 사용되는 물건을 소유하는 데서 더욱 만족을 얻는다. 그러나 이 같은 점은 사용되는 물건을 소유하는 기쁨 가운데서도 사회적 지위에 대한 만족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 자동차, 냉장고, 텔레비전 등은 실용으로서뿐만 아니라 남에게 과시하는 자랑거리 노릇도 한다. 이것들은 소유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봉건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 봉건적 신분제는 경제적 신분제로 변형되었다. 즉 재산이나 소유물이 사회적 신분을 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을 뿐 신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신분제는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차별이나 멸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흔히 말하는 돈 없고 빽 없는 서름을 겪지 않으려고 경제적 신분에 집착하게 되었고 이것의 결과가 탐욕의 전면화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탐욕이 보편화되는 세 번째 이유는 돈이나 재산에 대한 탐욕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신분제는 불안정하다. 봉건제 사회에서 계급적 신분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봉건 영주는 토지가 줄어들더라도 귀족의 신분을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자본가 계급은 자본을 잃으면 곧바로 하류 계급으로 추락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반드시 다수를 패배하게 만드는 잔인한 사회일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경제 공황과 예측하기 힘든 경기 변동으로 요동치는 불확실한 사회이다. 여기서 비롯되는 불안과 공포에 더해 내가 파산하거나 사고로 삶의 위기에 빠져도 국가나 사회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믿게 되면 사람들은 더욱더 탐욕에 집착하기 마련이다.
사회 안전망의 부재와 붕괴된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안위는 자기 혼자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겨줌으로써 물질적인 부에 더욱 집착하도록 만든다. 덧붙여 프롬은 일반적으로 탐욕스러운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탐욕은 항상 내적인 공허함의 결과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가 사람의 정신건강을 파괴하고 그 결과 사람들은 더욱 병적으로 탐욕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성에서 비롯되는 진정한 동기와 특정한 사회 역사적 조건에서 비롯되는 인위적 동기를 구분하는 것은 올바른 심리학의 관건이 되는 과제 중 하나이다. 이 새로운 인간과학에서는 인간 욕구의 본질이라는 지금껏 거의 손을 댄 적 없었던 문제에 관해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어떤 욕구가 우리의 유기체에서 연유된 것이며 어느 것이 문화 과정의 결과인가? 무엇이 개인 성장의 표현이고 무엇이 산업이 개인에게 강요한 합성품인가? 무엇이 능동화이고 무엇이 수동화인가? 어느 것이 병리에 뿌리박고 있으며 어느 것이 정신건강에 뿌리박고 있는가? 프롬은 진정한 동기를 건강한 동기로 본 반면 인위적 동기는 병적인 동기로 보았다. 진정한 동기인 사랑의 욕구는 건강한 동기여서 사람은 사랑의 욕구를 실현하면 할수록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진다. 그러나 인위적 동기인 탐욕은 병적인 동기여서 사람은 탐욕을 실현하면 할수록 정신적으로 더 병든다. 인위적 동기를 병적인 동기라고 주장했던 최초의 철학자는 스피노자이다. 그는 탐욕, 명예욕, 정욕 등을 보통 사람들은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것들은 일종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프롬은 명성, 권력, 재산, 복수, 지배력을 갈망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열정들, 즉 인위적 동기들은 병적이고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임상적인 근거에서 그러한 욕구들은 사람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인위적 동기가 곧 병적인 동기라는 발견은 왜 현대인의 정신건강이 과거보다 더 나빠졌고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열쇠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의 본성적 동기를 억압하고 인위적 동기를 부추겨야만 생존할 수 있는 부조리한 사회이다. 사랑의 욕구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개인주의적 무한 경쟁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건강한 대인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함으로써 사랑의 욕구를 실현할 수 없도록 만든다. 나아가 이웃들에게 무관심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적대시하고 짓밟으며 성공하고 출세하라는 사랑의 욕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삶을 강요한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사람의 병적인 동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절대 다수의 심리학자들조차 진정한 동기와 인위적 동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니 일반인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수의 현대인들은 몹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것이 인간의 본성적 동기의 좌절에서 비롯된 것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위적 동기를 진정한 동기로 착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근현대인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환상 속에 살고 있으나 실제로는 바라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바라는 데 불과하다는 프롬의 지적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 즉 자기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헛된 욕망만을 쫓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근대인에 대한 프롬의 다음 설명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하다. 근대인은 어느 편인가 하면 너무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원하며 어른이 되어서는 더욱더 성공하여 보다 많은 돈, 보다 많은 특권, 보다 좋은 자동차를 구해서 이곳저곳으로 여행 다니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모든 광적인 행위를 멈추고 잠시 생각한다면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를 것이다. 만약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된다면, 보다 좋은 자동차를 얻게 된다면, 이런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엔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은 진정 나 자신일까? 진정한 동기와 병적인 동기를 구분하는 것은 올바른 심리학의 첫째 가는 임무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강요하고 있는 병적인 동기가 사람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폭로해야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다, 사람은 원래부터 탐욕스럽다는 따위의 잘못된 대중적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에 의해 정신적으로 불구화되어 있는 사람의 특성을 인간 본성으로 간주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사람에 대한 냉소적이고 허무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말에 공감할 수 있게 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프롬은 사회 분석가의 임무는 바로 인간을 일깨워서 거짓 욕구의 허구성과 진정한 욕구의 실제성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외쳤다. 다수의 사람들이 거짓된 동기가 정신 건강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은 이 병적인 동기를 강요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일어설 것이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할지도 알게 될 것이다.